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수는 꿈에도 그리던 기생 소금천의 집에 당도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소금천이 어떻게 변했을꼬? 박문수와 기생 소금천이 인연을 맺은 것은 벌써 10년 전의 일이었다. 젊은 날에 박문수가 아버지 임지를 따라 진주에 내려갔을 때 알게 된 그들은 한 달 한시에 죽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정이 깊었다. 박문수는 10년 전 일이 꿈결같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임지가 바뀌면서 한양으로 올라간 후에도 그는 한시도 소금천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박문수는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한 당당히 버슬길에 올라 소금천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학문에 더욱 힘썼다. 마침내 박문수는 장원급제를 하였고 암행어사에 제수되어 꿈에 그리던 진주까지 오게 된 것이다. 암행을 하는 처지라 박문수의 차림새는 거지와 다름이 없었다. 행색에 걸맞게 밥도 구걸하여 먹었다. 박문수는 소금천의 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밥 좀 주시오. 불쌍한 사람에게 밥 한 술만 주시오. 박문수가 소리치자 대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나왔다. 밥을 구걸할 양이면 잘못 찾아왔소. 지금은 찬밥 한 덩이도 없으니 다른 데나 가보시구려. 소금천의 모친이었다.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방그레 웃었다. 소금천의 모친은 박문수를 바라보다 이상한 듯 고개를 가웃거렸다. 거참 생긴 것이 박서방님 같이 혹여 박서방이 맞소? 나를 알아보겠는가? 다행이네 그려. 내 지금 며칠 굶어 죽기 직전이니 우선 줄임배를 채울 밥이나 좀 주지 않겠는가? 소금천의 모친이 자신을 알아보자 박문수는 허리를 골부리며 더욱 배고픈 신용을 했다. 아이고 서방님, 이것이 무슨 일이오? 어찌하다 일이 상거지가 되었단 말이오. 소금천의 모친은 박문수를 황급히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방에 앉아 막상 가까이서 보니 박문수의 행색이 더욱 과감인지라 소금천의 모친은 탕식하며 물었다. 아이고 서방님, 이게 웬일이시오? 어쩌다 신세가 이리 처량하게 되셨소? 박문수는 쑥스러운 듯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다 내가 못난 탓이지.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는 아니하고 허구한 날 기생집이다 투전판이다 역시 팔려다녔으니 그러다가 그 많던 가상까지 모두 탕진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그래도 애정을 생각해 나를 이리 반겨주니 고맙구려. 소금천의 모친은 그런 박문수가 치근해 할 말을 잃고 옷구름으로 눈물만 찍어냈다. 그래, 소금천은 요즘 어찌 지내는가? 네, 본부에 청기장변이 되어 집에는 자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요. 박문수는 적이 실망스러웠다. 10년 만에 소금천을 만나기 위해 왔건만 볼 수 없다니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었다. 거참, 보고픈 마음에 내 천리를 마다하고 왔건만. 소금천의 모친은 박문수에게 곧 밥을 지어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른 뒤 부엌으로 나갔다. 박문수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으려니 밖에서 소금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웬일로 이 시간에 들어왔느냐? 아참, 지금 방 안에 박서방님이 와 계신다. 네? 박서방님이요? 혹여 박문수 도련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천의 목소리가 커졌다. 쉿! 그런데 말이다. 서방님이 패가망신을 한 모양이더라. 꼴이 상거지 중에 상거지야. 불쌍하지 뭐냐.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것이라더니. 소금천의 모친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뭐라고요? 내 참. 10년 만에 나타났던 사람이 겨우 고집꼴이래요? 연기도 가상하지. 어떻게 그 꼴을 하고 여기 올 생각을 했을까? 소금천의 목소리가 앙칼졌다. 예, 무슨 말을 그리 하노.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너 보러 온 사람 아니냐.
어서 들어가 위로라도 해주거라. 그래도 명색이 내 첫서방이 아니냐. 어머니도 그런 소리 말아요. 난 그런 사람 모르니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 새 옷이나 꺼내주세요. 내일 병사또님의 생일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니 곱게 차려입으라고 하네요. 새 옷을 입든지 혼옷을 고쳐 입든지 내 알아서 꺼내 입거라. 못된 년 같으니. 소금천의 모치는 딸을 나무라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금천은 한올 수 없이 뽀르통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모녀가 마당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박문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모른 척 소금천을 반겼다. 소금천이로구나. 나를 알아보겠느냐? 난 되게 누군지 모르니 아는 척 마시오. 소금천은 박문수를 본체만 채하고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금천에게서 무안을 당한 박문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소금천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돈을 삭히지 못해 길거리를 한참 배회하던 박문수는 물동이를 읽고 가는 한 처녀와 마주쳤다. 처녀는 박문수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지를 처음 보시나? 왜 그리 뚜려지게 보는 겐가? 박문수는 화가 난 터라 처녀에게 투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죄송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서방님이라는 분과 너무나 닮으셨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박문수는 자신을 알아보는 처녀가 누군가 싶어 그녀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쳐다봤다. 춘심이 아닌가? 춘심은 동원에서 물 깃는 일을 하는 관비인데 얼굴이 박색인지라 늘 마을 남자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었다. 박문수는 그런 춘심이 불쌍하여 하룻밤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일이라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박문수가 아는 척하였다. 그럼 진정 박서방이십니까? 그런데 옷차림이... 서방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유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순심은 박문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서방님, 아니 어찌 일이 되셨단 말입니까? 눈물까지 흘리며 묻는 춘심에게 박문수는 소금천의 모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소녀, 서방님이 가신 후 지금까지 정성 들여 기도했거늘 이 무슨 헛된 일이란 말입니까? 우선 시장할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진지를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그동안 편히 쉬고 계십시오. 춘심은 정성껏 상을 차려 박문수를 대접하고는 낡고 해진 옷을 벗기고 자신이 직접 지어놓은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박문수는 춘심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밤이 깊어 박문수가 춘심이 깔아준 새 이부자리에 들어누워 탕가놓인 이 골 병사또를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서 춘심이가 그릇을 깨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에 왜 그릇을 깨는 것이냐? 소녀, 서방님이 떠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 그릇에 정한수를 담아놓고 오직 서방님의 건강과 장원국자 하시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임을 알았으니 이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춘심이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장원국자 한 것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구나. 박문수는 그토록 지극한 춘심의 정성에 감동하였다. 다음날 박문수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병사또의 상일잔치를 열리는 촉성루로 나갔다. 촉성루에는 주변 거울 수령들을 비롯해 지방 유지들이 모여 기생들과 즐거이 놀고 있었다. 거짓 차림을 한 박문수는 당당하게 촉성루에 올라갔다. 어허, 이곳에 잔치가 벌려진 듯하여 넘치불고하고 밥이나 한술 얻어먹으러 왔소이다. 박문수의 행색을 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병사또 역시 불쾌했지만 행색이 남루해도 양반살림새이고 또 자신의 생일인 만큼 한 구석에 박문수의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했다. 박문수가 구석일지언정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언짢아 하는 것은
주벌 고을 수령이나 지방 유지들만이 아니었다. 병사도 옆에 있던 소금천도 불쾌한 얼굴로 박문수를 노려보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어 자중의 손님들에게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소녀가 한 잔 올릴 것이니 기분들 푸시고 즐거이 노시어요. 잠시 후 박문수 앞에도 상이 차려졌는데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음식들만 놓여 있었다. 허허, 누구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거늘 어찌하여 이 상은 덤붙지 못한 것들만 있단 말인가. 같은 양반도 이리 푸대접하는데 편민들 대접은 오죽할꼬. 박문수가 모두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저놈이 남의 잔치에 와서 못하는 말이었구나. 왜 내가 말을 잘못하였소? 아니 그래도 저놈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내치거라. 병사또가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려가긴 누가 내려간단 말이오. 그렇게 내려가기로 원한다면 사또나 내려가시구려. 여봐라. 박문수 고함소리에 주변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병사또의 생일잔치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잠시 후 박문수는 탄관오리인 병사또를 하옥한 후 한양으로 압송케 하고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지방 유주들도 제과에 따라 형벌을 내렸다. 그는 또한 소금천을 악덕한 여인이라 하여 곤장을 치게 하였고 그의 모칠에게는 사람의 도리를 아는 여인이라 하여 상을 내렸다. 잠시 후 포졸들이 춘심을 데리고 왔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는 자신의 옆에 앉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박문수는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이 여인이라말로 부덕을 아는 진정한 여인이로다. 박문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춘심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춘심의 신분을 관비해서 편민을 올려주고 후한 상금을 주어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일을 마친 박문수는 또다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암행의 길을 떠났다. 역시 한양 땅이 좋기는 좋군. 이제 이곳을 터전 삼아 신승의 덕을 한번 펼쳐볼까? 승려 처경은 한양 땅에 들어서자 주위 경치를 살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처경은 우선 규모는 작지만 신도수가 많은 절을 찾아가 자신을 금강산에서 수도 정진을 하다가 부처님의 계시로 이곳을 찾아왔다고 소개하고 며칠 머물 것을 청했다. 스님들은 처경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방 하나를 깨끗하게 치워 처경을 그곳에 기거하도록 했다. 그날부터 처경은 일체 곡기를 입에 대지 않고 오로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알아둘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며 경을 외기 시작했다. 처경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자 스님들은 감탄에 말지 않으며 처경을 신승으로 대접하고 예를 갖추었다. 절에 신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신도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하루가 다르게 신접수가 늘어나고 모두들 처경을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처경은 여전히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경을 외는데 열중했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처경은 절의 주지를 방으로 불러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으니 내일부터 신도들을 만나보겠소. 단 한 사람씩 이 방에 들어보내되 내가 신도를 만날 동안은 어느 누구도 이 방 근처를 얼씬거려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사. 주지는 처경이 신도들을 만나겠다고 하자 희색이 만면하여 합장을 했다. 다음 날부터 처경은 신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얼굴이 제법 반반한 여자가 들어가면 꽤 시간이 흘러서야 방에서 나왔다. 훌륭한 처경이 부처님의 뜻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자들을 강간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경에게 강간당한 여자들은 오히려 그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가슴에 숨겨야 할 비밀로 묻어두었다. 그렇게 처경이 강간한 여자들 가운데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수절하고 있던 과부가 있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여자 못지않는 미모를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남편의 면복을 빌러 처경을 찾아갔다가 그만 온통한 일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그 뒤부터 과부는 죽을 결심으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러나 억울한 심정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먼저 처경을 죽인 다음 죽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과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처경을 찾아갔다. 두 번 다시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여인이 웃는 낯으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처경은 뜻밖이었지만 곧 음탕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수절한 과부가 남자의 살레를 맡았으니 어찌 다시 오지 않겠는가 요망한 것. 과부는 매시시 웃으며 자리에 앉아 한껏 교태를 떨었다. 대사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라니 당치 않소. 오히려 그대가 다시 찾아주니 기쁘구려. 그렇게 말문을 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견디다 못한 처경은 또다시 여인을 덮치려 하였다. 그 순간 과부는 품속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 처경에게 내밀었다. 대사님, 잠시만 이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처경은 과부가 내민 봉투를 보고 멈칫했다. 이게 무엇이오? 죽은 제 남편이 고이 간직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게 말하기를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라 하면서 때가 되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날 것인즉 그때 이 종이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말하며 낮게 흐느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도 전에 그만 모술병에 걸려. 처경은 불을 뿜듯 뜨겁게 달아오르던 욕정이 일시에 사라졌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마다를로 정자호란 때 오랜 기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나 곧 세상을 떠난 불행한 왕자였다. 소현세자는 슬하에 자식을 셋 두었으나 둘은 기양에서 죽고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 아들은 순분을 숨기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암만리에 세간에 퍼져 있었다. 여하튼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살아있다면 그는 숙종임금의 숙부뻘이 되는 것이다. 서경은 기가 솔깃해졌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그 속에 든 종이를 꺼냈다. 오래되고 낡아 너덜너덜해진 종이에는 두 줄의 희미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서경은 그 글씨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소연 유복자 물류 4월 초 9일생 강빈. 강빈이라면 소현세자의 부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처경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종이만 있다면 자신은 감쪽같이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려한 대궐에서 온갖 사내지미를 즐기며 오난급집에 마음껏 어여쁜 계집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짜 죽노릇이나 하며 여자들을 후리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오? 처경은 종이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며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다. 남편이 죽은 마당에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기도 영달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하여 이것을 없애버리려는 생각도 해였으나 그보다 고매하신 대사님께서 남편 대신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시는 편이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허, 소승은 그 제목이 못됩니다, 부인. 아닙니다, 대사님. 만약 그리만 해주신다면야 지하에 있는 남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처경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다. 부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고맙습니다, 대사님. 과부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살짝 웃었다. 과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처경은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어 누릴 영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며칠이 지난 후 처경은 절에서 나와 영의정 허적의 집을 찾아갔다. 허적도 처경이 신승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였다. 대감, 실은 내가 목숨을 부지하느라 오랜 세월 신분을 숨기고 중노릇을 하며 살아왔소이다. 허나 이제 세상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이리 대감을 찾아왔소이다. 처경은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봉투에 든 낡은 종이를 꺼내 거기에 적힌 글귀를 본 허적은 크게 놀라며 황급히 처경을 자기가 앉아있던 상석으로 모셨다. 허적은 처경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는 그 길로 봉투를 들고 자의정 곤대운의 집으로 달려갔다. 종이에 적힌 글을 본 곤대운도 크게 놀라며 예산일이 아니니 속히 임금께 고해야 한다고 서둘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입골하여 이 사실을 숙종에게 아뢰었다. 숙종은 즉시 조정의 여러 중신들을 입골하도록 명하였다. 지금 처경이란 자가 자신이 돌아가신 소현세자의 유복자임을 증명하는 이 종이를 갖고 나타났소. 그러니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숙종은 중신들에게 종이를 보여주었다. 종이의 글귀를 돌려가며 읽은 중신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하,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처경이라는 분에게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중신들 중 한 사람이 나서며 아뢰었다. 전하,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진위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옵니다. 중신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중신이 큰 소리로 아뢰었다. 전하, 이 글은 분명 거짓이옵니다. 그러자 소란스럽던 어전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아니, 경은 그것을 어찌 확신한단 말이오? 숙종이 놀라 물었다. 전하, 아래옵게 항공하오나 우선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4월 26일이옵니다. 헌데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태어난 날짜는 4월 9일로 적혀 있사옵니다. 또한 강빈이라 함은 사후에 내려진 것인데 어찌 그 당시 강빈마마께서 쓰신 것이라 하겠사옵니까? 하오니 처격이란 자는 소현세자의 유복자라 함은 천부당 만부당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숙종과 여러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 이는 분명 처격이란 자가 왕실을 업신여기고 요망한 장난을 치는 것이옵니다. 그 자를 잡아들여 엄하게 다스려야 할 줄로 아옵니다. 신들은 한결같이 처경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아뢰었다. 숙종도 대노하여 당장 처경을 잡아들이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영의정 허적의 집에 있던 처경을 잡아들여 그 내력을 엄하게 문초하니 그는 평해군 아전 손도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처경은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신봉하던 무리들도 함부로 미신을 퍼뜨렸다 하여 중벌을 면치 못했다. 모악산 북쪽 끝에 있는 작은 연못에 왕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왕 버드나무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곳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그 구렁이는 원래 모악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다. 그런데 모악산 산신령님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산에 오면 호랑이나 도깨비로 변신하여 놀라게 하여 놀려먹기를 일삼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을 놀라게 하려고 도깨비로 변신해서 짠 하고 나타났다. 근데 유난히 겁이 많았던 나무꾼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다가 그만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것을 본 옥황상제님이 화가 나서 산신령에게 구렁이가 되어 모악산 북쪽 끝 작은 요봇에 있는 왕 버드나무 구멍에 들어가 살라고 벌을 내렸다. 그리고 100년 동안 구렁이로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마을을 잘 지켜주면 다시 용이 되어 하늘을 순천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렇게 좁은 구멍 속에서 구렁이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마을의 안녕과 사람들의 화평을 빌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 구렁이에게 하루하루는 너무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세월이 시냇물같이 흘러 어느새 100년이 되는 해가 찾아왔다. 구렁이는 올해만 넘기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봐 더욱 조심하느라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구멍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에 감당할 수 없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은 다 타서 말라 죽고 마을의 우물마저 말라버렸다. 그런 가뭄이 지속되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탓을 하며 다투는 일이 잦아드는 등 인심마저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다 왕버드나무 구멍에 살고 있는 구렁이 때문이야. 이때다 하고 마을에 살던 무당이 나섰다. 구슬해야 해. 구슬해서 저 구렁이를 없애야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다니까. 무당은 가뭄이 구렁이 때문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렁이를 없애야 가뭄이 해소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나마 잘 살아온 것이 다 구렁이가 돌봐준 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고슬하게 만들고 돈을 가로챘다. 그걸 아는 구렁이는 가끔 무당집에 들어가 겁을 주곤 했다. 무당은 늘 구렁이를 없앨 궁리를 했다. 하지만 혼자 선뜻 나서기에는 두렵기도 해서 이제까지 참아왔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더 화가 난 무당은 혼자서 몰래 구렁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다 구렁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왔다. 무당은 왕버드나무 구멍에 구렁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약물을 잔뜩 뿌려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연못 주변에 횃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람들을 시켜 구렁이가 못 나오게 구멍을 지키게 하고 밤새도록 구슬을 했다. 그런 무당의 행패 때문에 구렁이는 그만 하늘을 승천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다. 이것을 지켜본 옥황상제가 안타까워 다음날 마을에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었다. 구렁이의 희생으로 가뭄이 해소되었지만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구렁이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좁은 구멍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국 생명이 닿은 불쌍한 구렁이는 그 구멍 속에서 죽어 왕버드나무 정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왕버드나무를 산신령나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온 세상을 떠돌며 만행을 하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설법으로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분이었다. 이미 깨달음을 얻어 무욕과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는 스님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집신 한 컬레와 입은 옷 그리고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다. 비록 행색은 비로했으나 고든 정신에서 나오는 옳은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만행을 하던 스님이 해가 질 무렵 전라도 땅 금산사에 찾아가서 하루를 묵어가기를 정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떠돌이 거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색을 보고 금산사 스님들이 딱 잘라 거절하며 그 스님을 억지로 쫓아냈다. 발길을 돌린 스님은 어둑해진 산길을 내려오며 인가를 찾아 헤맸으나 불빛 하나 볼 수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방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금방 눈이 쌓여 어디가 길인지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변변히 먹는 것도 없이 길을 헤매던 스님은 잠시 바람만이라도 피하려고 작은 연못가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드는 피로감에 그만 깜빡 잠이 든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앉는 모습으로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다. 어제 봤던 그 거지 중 안 얼어 죽었을까? 당연히 얼어 죽었겠지.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길을 찾을 수 있었겠어?
에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잖아. 금산사에서는 아침에 경내에 돌던 주진 스님이 행자들이 눈을 지우며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거지중이라니 누굴 말하는 게냐? 어제 행석이 초라한 중이 재워달라고 찾아왔는데 스님들이 쫓아냈거든요. 행색이 어떠했느냐? 초라한 옷을 입고 허리춤에 집시랑콜레 달랑 매달고 있었다니까요. 행자들로부터 거지중의 행색을 전해들은 주지스님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금산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어제 저녁에 하루 묵어가겠다는 스님을 내쫓았다는데 사실이냐? 그분이 어떤 스님인지도 모르고 그게 처마 밑으로 찾아든 새마저도 내치지 않는 것이 불심이거늘 그러고도 너희들이 부처님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주지스님의 불효령에 스님들이 오금을 저렸다.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나가서 당장 그 스님을 찾아 모셔오도록 하라. 주지스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그 스님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찾아 헤매다가 그 스님을 발견했을 땐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다. 스님이 짚고 앉아있는 지팡이마저 하얗게 꽁꽁 얼어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서 있었다. 그날부터 금사자 스님들은 덕이 높은 큰 스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과와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지 못한 제과를 참여하며 철화정진에 들어갔다. 이듬해 봄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지팡이에 싹이 돋아난 것처럼 왕버드나무가 솟아났다. 금산사 주지 스님은 그 나무가 스님의 영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심했던 스님들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누구나 그 나무 주위를 나이만큼 돌면서 스님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했다. 만약 그 명을 어기시에는 길을 잃고 금산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왕버드나무는 죽은 스님의 지팡이와 같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게끔 지탱해주는 지팡이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집이 너무 가난하여 새끼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 형편의 집에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집은 오래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사는 형편으로 보아 웬만한 머슴살이 하는 집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아이는 늘 동네 서당에 들어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몰래 도둑 공부를 하였다. 그날도 아이는 서당 문턱 아래서 몰래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듣다가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짓궂은 아이들은 아이를 도둑이라고 놀리며 쫓아냈다. 그나마 아이는 도둑 공부마저 할 수가 없었다. 쏟아져 나온 눈물을 꾹 참고 동네로 들어섰다. 그런데 어느 집 단장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는 좀 전에 당한 수모는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담장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글 읽는 소리에 열중하게 되었다. 아이는 그날부터 서당으로 가지 않고 그 잠장 아래로 매일 나왔다. 어떤 날은 온종일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댁 어르신이 출퇴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다. 어르신은 담장 아래서 친구도 없이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며 멸중해 있는 아이가 궁금했다. 그 아이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다. 조심조심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네 이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아이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다. 또 지난번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도둑이란 소리를 들을까 겁이 덜컥 났다. 어르신, 전 도둑이 아닙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이 아이 반응에 궁금증이 더 커져갔다. 도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단장벽에 귀를 바짝 대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르신. 소희는 집 형편이 어려워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서당 방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더니 도둑이라고 놀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잠시 머물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자꾸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그르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 집안인데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어르신이 보아도 아이가 총명해 보이고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자꾸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놓고 도와주었다가 혹시나 자립심이 없어질까 그 아이 몰래 그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다. 어르신은 며칠 후 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옆 담장 높이를 낮추었다. 아이가 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더 큰 소리로 글을 읽게 했다. 어르신은 아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어떤 날은 야단을 치면서 책을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그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아무도 아이의 도덕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는 담장 옆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또 간간히 던져주는 책을 주어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하여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청년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은 금세 이곳까지 전해지고 어르신 댁에서도 알게 되었다. 겸손하신 어르신은 그저 자신 일처럼 마음이 흐뭇할 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한편 청년은 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집으로 먼저 갔다. 늙으신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일어나 어르신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늘 공부하던 담장 아래 서니 감회가 깊었다. 그런데 늘 책을 읽던 어르신 댁의 도령과 어르신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다니 정말 기쁘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분명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연히 어떤 일도 다 헤쳐나갈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애를 썼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야 제 공부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기만 했을 뿐인걸요. 청년은 그때서야 그동안 왜 아무도 자신의 도덕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께 자신이 어떻게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는지 수상히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그 양반댁에 큰 상을 내리도록 하셨다고 한다. 그 양반댁 어르신은 그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던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자손 대대로 그 청년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몰락한 양반집 선비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선비 아내는 제법 잘 사는 양반댁 교수였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 아내의 친정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흠 때문에 폐물이며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챙겨서 보냈다. 그러나 글을 읽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가난한 선비네 집 살림을 꾸려가느라 그 많던 폐물들이 어느새 바닥이 나고 친정 할머니가 물려준 참중나무 빈대 하나만 달랑 남았다. 그러니 집안꼴이 지가 물어갈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형편이라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비는 양반 체면을 내세워 양식 한번 구해오는 법이 없었다. 친정에 손을 벌리려 해도 몇 해 전 역병이 돌아 식구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니 비빌 언덕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누웠다. 끼니도 챙기기 어려운 형편에 시어머니 앞값은 벙어리 아내의 등에 얹힌 큰 바위였다. 제비 새끼처럼 때만 되면 제재되며 입을 벌려대는 아이들도 못 먹여서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선비는 글만 읽었지 집안 사정을 조금도 살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집안 살림을 혼자 꾸려가려냐고 벙어리 아내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아내에겐 지금 당장 끼니와 시어머니 아깝도 문제였지만 얼마 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선비의 여비가 더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든지 말든지 선비는 책을 읽는 데만 열중했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벙어리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아는 박물장수가 값을 후하게 쳐주었다. 집에는 이미 당장 먹을 끼니조차 없었지만 그렇게 마련한 여비를 남편 손에 쥐어주며 아내는 꼭 장원급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웃으며 배웅을 해주었다. 선비가 떠난 후에 벙어리 아내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 머리카락 자른 걸 시어머니가 알까봐 머리에는 항상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끼니도 끼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뗄감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 끝에 벙어리 아내는 밤에 선비 옷을 입고 나가 나무를 해왔다. 먹을 것도 부실한데 낮에는 온갖 고진 일을 다 하고 밤에는 나무를 계속 하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웬 남정네가 나무 한 짐을 내려놓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그 남정네가 아들의 옷을 입은 며느리란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당장 불러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생사람을 잡으려 한다는 애매소리를 들을까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 대신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 옆에 붙어 있으면서 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안 그래도 온종일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며느리는 빨리 나무 한 짐을 해다 놓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일을 할 텐데 시어머니가 붙어 있어 안절부절 못했다. 간신히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한 며느리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나무를 해다 놓고 쪽잠을 잤다.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벙어리 아내는 남편이 장원급제해서 돌아올 때만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기다리던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왔다. 벙어리 아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울컥 쏟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재회의 정을 나누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선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벙어리 아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와 다짜고짜 벙어리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이 환양년 같으니라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내가 없는 틈을 타 남동네를 끌어들여 통정을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선비는 어머니 말만 듣고 분노하여 벙어리 아내를 내쫓았다. 벙어리 아내가 아무리 매달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몸짓으로 하는 말로는 설명이 될 리가 없었다.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쫓겨난 벙어리 아내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 허약해진 몸으로 밤새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그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다. 꿈에 장인장모가 나타나 화가 난 얼굴로 사이를 꾸짖으며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꿈을 꾸다 놀라 잠이 깬 선비가 방을 둘러보니 아내가 입고 나무를 하느라 여기저기 찢겨진 자기 옷이 눈에 띄었다. 아침이 되어 반신반의하던 선비가 밖에 나가보니 벙어리 아내가 자기가 시집올 때 가져온 참통나무 비녀를 꼭 잡은 채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죽어있는 것이었다. 선비는 꿈속에서 장인이 한 말이 생각나서 얼른 아내가 머리에 두른 수건을 벗겨보았다. 장인 말대로 머리를 잘라 팔아 봉두난발이 되어 있었다. 선비는 그때서야 자신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아내가 지어준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선비는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 길로 벼슬을 사직을 하였다. 아내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 선비는 자신도 상투를 잘라버리고 아내처럼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오다 보니 아내가 죽었던 자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죽을 때 손에 꼭 잡고 있던 비녀와 같은 참종나무였다. 선비는 아내가 죽어서도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참종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자식들도 그 참종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기들 곁으로 왔다고 믿고 정성껏 가꾸었다고 한다. 전라 가명하면 관리들이 서로 부임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던 때가 있었다. 전라 가명으로 부임하는 관찰사마다 이상한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직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전라 관찰사로 임명을 받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전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렸다. 전라 관찰사 하면 치를 떠니 조정에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자리를 옳거니 하고 이용하는 대신들이 있었다. 자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관리를 전라 관찰사로 못 빼나 안달이 난 자들이었다. 마침 조정에 개팍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한 관리가 있었다. 성격이 불같아 불의를 보면 죽을 자리라도 일단 덤벼들고 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무소불위한 성격 탓에 은근히 조정 대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다.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긴 데다 성격마저 불같아서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유인이었다. 명색이 관리인데도 외파들이 고개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니 그 관리의 호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독자인데다가 자신의 죽음마저 멀지 않았는데 남들처럼 며느리가 찾아주는 밥상도 받아보고 싶고 손자가 부리는 제동도 보고 싶은데 도통 시집오겠다는 아가씨가 없었다. 그런 아들이 전라 관찰사가 되어 전주로 내려간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전라 관찰사로 내려가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향을 간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터라 노모는 아들 혼자 내려보는 것이 불안해서 같이 전주로 내려가기로 했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의 성격이 땡볕에 콩튀듯 괴팍하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 가명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금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전들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관찰사가 산적같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져 부임하는 날 가명 앞에 사람들이 장터처럼 붐볐다.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으면 관찰사까지 오른 사람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을까? 아전들의 걱정과가 달리 사람들의 관심사는 관찰사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관찰사가 논초광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달려온 아가씨들도 있었다. 정말 못생겼네 그려. 얼굴을 보면 도깨비들도 도망가게 생겼구먼. 가명 앞에 모인 사람들이 관찰사를 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다. 관찰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도 역시 전주 가명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해 약재창고에 보관해놓은 인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다. 분명히 잘 넣어두었는데 밤사이 갑툭같이 없어지다니 아전들은 자기들이 의심을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관찰사가 무서워 제때 보고도 못하고 죽은 맛이었다. 인삼을 도둑맞은 사실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임금님께 진상을 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아전들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관찰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 다행히 관찰사는 아전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약재창고를 지키기로 했다.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력이 센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금음날이라 달도 없이 깜깜한 밤이었다. 갑자기 약재창고에 파란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인삼을 가지고 획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관찰사는 재빨리 불덩이를 쫓아갔다.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쫓아갔는데 몬덩이 터오자 갑자기 불덩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산중이었다. 그 깊은 산중에 거짓말같이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다. 오두막 부엌에서는
예쁜 아가씨가 밥을 짓고 있었다. 정신없이 불덩이를 쫓아오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밥솥에서 나는 김을 보니 갑자기 허기가 지는 것이었다. 저 아가씨 어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관찰사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니시오. 낯선 사내의 기척을 듣고 방에 있던 노파가 나왔다. 아가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두막에 단둘이 살고 있었다. 관찰사는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관찰사의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분명히 도깨비 짓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그 집에서도 도깨비들이 하도 장난을 쳐서 금음날마다 매물물을 쑤어 장독대에 올려놓았는데 그 이후부터 매물물만 가져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돌아오려던 관찰사는 눈이 아가씨 얼굴에 꽂혀 떼어지지가 않았다. 그 넓은 가슴이 홍닥거리고 넙대대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가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관찰사는 마음을 그 집에 부려놓고 나서야 우거진 숲을 헤치며 가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가명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그 아가씨를 못 잊어 그 집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밤중에 불덩이만 쫓아가서 그런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그 아가씨는커녕 그 집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국리 끝에 관찰사는 금음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다행히 금음날 파란 물덩이가 다시 나타나 인삼을 훔쳐 도망갔다. 관찰사는 오두막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빨간 천조각을 나무에 매달며 불덩이를 쫓아갔다. 그날도 먼동이 틀 무렵 불덩이가 모두 사라졌다. 역시 그 오두막 근처였다. 오두막에 들어서자 노파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해 달려나왔다. 먼저처럼 아침을 얻어먹은 관찰사는 노파에게 딸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노파는 흔쾌히 승낙을 했다. 손녀딸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늙어갈 줄 알았는데 얼굴이야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전라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이가 나타나 청혼을 하니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데 참고 있었다. 가명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임금님께 그동안 일어났던 회개한 일들이 도깨비가 벌린 짓이라는 것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고 노모에게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고 알렸다. 관찰사의 어머니는 이제야 오늘 이루어 죽었어도 조상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혼례 준비를 서둘렀다. 총각 귀신이 될 뻔한 관찰사와 처녀 귀신이 될 뻔한 아가씨는 도깨비 덕분에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상소문을 읽은 임금님은 관찰사의 공을 치하하며 전라 가명에 희야나무 한 그루를 하사했다. 희야나무는 하늘의 많은 별 중에 불과 해독작용을 하는 허성의 전기를 받은 신성한 나무라서 잡기가 번잡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런 희화나무를 진실을 가려주는 나무라 믿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임금님으로부터 희화나무를 하사받아 심은 뒤부터 전라 가명에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관찰사는 도깨비가 자신과 아내의 연을 맺어준 일을 고마워하며 매달 금음날 오두막 장독대에 매물묵을 갖다 놓은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아가씨의 집은 지먹을 약식도 부족할 만큼 가난했다. 그래도 아가씨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늘 웃으며 싹바늘질과 허드렛 일을 하며 어머니의 병고 안에 지극정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로는 다 못할 흉년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다 망친 마을엔 인심까지 각박해져 버렸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의 일로 입에 푸칠해온 아가씨로서는 하루도 끼니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굶어서라도 어떻게든 어머니 끼니만큼은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손이 닳도록 이를 가리지 않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음전하게 차려있는 선비가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가씨는 심한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선비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선비의 눈에 희미하게 비치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정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선비는 아가씨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다. 아가씨가 치료해준 덕분에 머리의 상처는 나았지만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아픈 척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이미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조금이라도 더 그 집에서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선비는 그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헤아릴 수 있었다. 자기 입 하나가 그 아가씨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가는지도 그때야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병자 행세를 하며 며칠이고 머물다 가고 싶었지만 그 집 형편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어제 도적을 만나 돈을 다 빼앗겨 버렸소. 선비가 주섬주섬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아닙니다. 몸은 움직이셔도 괜찮겠는지요. 아가씨가 수줍음을 감추느라 몸을 돌리며 옷고름을 입에 물고 대시시 미소를 보냈다. 그 대신 내가 약조 하나 하리다. 내가 지금 과거로 보러 가는 길인데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찾아와 아가씨를 내 배필로 맞아드리겠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자기의 속내를 들킨 듯 아가씨는 얼굴에 홍조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떠나간 선비는 겨울이 2번이나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가씨는 힘들 때마다 선비를 만났던 정자나무 아래로 가서 돌아오실 거라 믿고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 더디게 지나가던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무정하게도 3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그날도 어둑어둑할 무렵 아가씨는 선비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정자나무 아래로 가서 그때를 회상하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밤이 늦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때 웬 선비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선비의 헛기침에는 갑자기 나타나 아가씨를 놀라지 않게 하겠다는 배려가 스며 있었다. 사정은 딱 하나, 병든 놈과 저밖에 없어 선비님을 재워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시지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디를 간단 말이오.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리다. 선비가 2 손을 모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어찌 여자들만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일입니다. 보아하니 아직 혼인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머님도 계시고 나그네에게 하룻밤 이슬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단 말이오. 아무리 배운 것 없이 구차하게 살고 있는 미천한 계집이지만 서방님도 안 계시는 집에 함부로 남자네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서방님이란 말을 들은 선비가 화들짝 놀랐다. 아가씨는 아직 머리도 틀지 않았으면서 무슨 서방님이 있단 말이오. 비록 머리는 올리지 않았으나 제 마음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제 서방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면서 꼭 돌아오시겠다고 약조를 하셨고 저 또한 기다리겠다고 약조를 했으니 전 이미 혼인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저희 집에 잠깐이나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약조를 하고 떠났지만 그 아가씨가 믿고 기다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가씨의 말을 듣고 선비는 한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급한 마음에 선비가 아가씨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놓으시오.
점잖은 선비께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손을 뿌리치며 아가씨가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나요 나. 자세히 잘 보시오. 과거에 급제하면 돌아오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오. 그때서야 멈춰선 아가씨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무리 봐도 꿈에 그리던 선비의 얼굴이었다. 천생연분을 만난 선비와 아가씨의 백년회로는 두말 나위 없었다. 그 이야기가 멀리까지 전해지고부터 선비와 아가씨가 처음 만난 마을 어기 정자나무에게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해달라고 빌면 좋은 신랑감을 만난다는 소문이 나서 가난한 처녀들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